서른이 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의 저자가 이런 솔직한 고백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막상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지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지고요. 그렇죠. 마치 나만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스스로를 성공한 젊은 꼰대라고 칭하는 이지성 작가의 책 기분을 이기는 생각인데요. 영어 강사에서 벤처 CEO 또 영화 감독까지 정말 이력이 독특한 분이에요. 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과연 자신만의 지도를 어떻게 그려나갔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책이 좀 특별한 게 성공의 비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성공한 사람이 겪었던 그 과정의 맨 얼굴을 그냥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완벽한 멘토가 아니라 여전히 흔들리고 고민하는 한 사람의 목소리라서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죠. 맞아요. 보통 이런 책들은 막 화려한 성공담으로 시작하기 마련인데 이 책 서문은 완전 정반대예요. 30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미숙하게 느끼는 자기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거든요. 네. 얼음을 얻고 싶으면 냉동실에 물을 넣고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비유를 쓰는데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거죠. 시작부터 이렇게 솔직하게 나오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그 취약함의 인정에서 시작한다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취약함의 인정이요. 네. 모두가 정답과 완벽함을 강요하는 시대에 나도 아직 길을 찾는 중이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듣는 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성장의 첫 단계는 자기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거다. 이런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런 고민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이 또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편안한 삶 대신에 일부러 혼자 베이징으로 떠나는 선택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매일 밤 스스로에게 혈서를 쓰듯 다짐의 글을 썼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건 진짜 보통 결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꿔낸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매일 밤 글을 쓰는 행위는 일종의 의식, 리추얼이었을 겁니다. 리샹쿵,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걸어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비록 네 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어. 이렇게 스스로를 부르면서 글을 쓰는 건 흔들리는 자신을 붙잡아주는 닷 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 같은 거군요. 네, 매일 자신의 길을 확인하는 과정인 셈이죠. 불안하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평범한 사람과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차이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자신만의 시스템을 지켜나가려면 특별한 힘이 필요한데 저자가 그걸 용기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핵심 키워드인 용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네. 그런데 저자가 말하는 용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대단한 용기랑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가수 위켄드의 노래를 들으면서 힘든 시기를 버텼다는 경험을 공유하는데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상하이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위켄드 노래를 듣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큰 힘을 얻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용기가 무슨 초능력처럼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내 일상 속 아주 작은 것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누군가에게는 음악 한 곡, 다른 누군가에게는 책의 한 구절? 친구와의 대화가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중요한 건 나를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연료가 뭔지 스스로 발견하고 그걸 가까이에 두는 노력입니다. 저자에게는 위켄드의 음악이 바로 그런 존재였던 거죠. 나만의 용기 충전소를 찾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런 용기를 내서 나만의 길을 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들죠. 저자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누나의 삶과 자신의 사업가로서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상적인 삶이란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누나의 평범하지만 안정된 행복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A와 B 중에 어떤 삶이 더 나은가 이런 이분법적인 질문에 갇히곤 하죠. 네, 맞아요. 하지만 저자는 레이 달리오의 책 원칙을 인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삶을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보자는 거예요. 스펙트럼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성공과 성취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유형의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현재의 안정과
관계의 즐거움에서 의미를 찾는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양극단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다는 거죠. 어떤 삶이 더 우월하거나 옳은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지점에 서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어떤 삶이 정답일까가 아니라 나는 이 스펙트럼에 어디쯤에 있는 사람일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줄어드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내가 스펙트럼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나의 본질적인 성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나만의 이상적인 삶을 찾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저자는 말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주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모험과 도전을 즐긴다고요. 남의 삶을 무작정 따라하려다 불행해지는 이유는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스펙트럼의 다른 지점을 억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군요. 자, 이렇게 나 자신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은 어떤 길을 만들어가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인 선택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의 현재는 과거 당신이 했던 선택들의 결과다. 이 문장이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자가 들려주는 학창시절 두 친구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 네. 한 명은 중학교 때 소위 조직에 들어가서 주먹을 쓰며 공부하는 담을 쌓았던 친구고, 다른 한 명은 누가 놀리거나 괴롭혀도 묵묵히 자기 목표를 향해 공부만 하던 친구죠. 너무나 달라져 있었고요. 그렇죠. 조직에 있던 친구는 결국 그 세계를 떠나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공부하던 친구는 베이징 대학교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죠. 네. 저자는 여기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갈라놓았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선택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평행우주라는 개념을 가져와 설명하는 방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평행우주요? 네, 이게 단순히 선택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넘어서는 깊이를 주거든요. 과거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우주에 살고 있을 거라는 그 개념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건 어떤 극적인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 그날 저녁에 친구들이랑 어울려 나가는 대신 책상에 앉아서 단어 하나를 더 외우기로 한 선택.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다른 평행우주로 가는 문을 연 셈이죠. 그러니까 이건 과거를 후회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네요. 바로 그거죠.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깨달으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의 선택을 통해 미래를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결실의 씨앗을 심어라 라는 조언이 나오는 겁니다. 10년 후에 내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 오늘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지, 어떤 사소한 선택을 할 것인지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남들과 좀 다르면 어때라는 조언도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돼요. 네, 그렇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모이면 온통 주식이나 투자 이야기만 한다는 세태를 꼬집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마치 돈 버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요. 그렇죠. 하지만 모두가 투자에 열광한다고 해서 스펙트럼의 다른 지점에 있는 내가 억지로 그 길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글쓰기라면 지금 한 줄의 글을 더 쓰는 선택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한 올바른 씨앗 심기라는 거죠. 수백억을 번 사람이든 평범한 직장인이든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행복한가, 내 삶에 만족하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니까요. 나만의 스펙트럼을 이해하고 나만의 씨앗을 심는 선택을 하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90년대생인 저자가 자신보다 어린 Z세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도 아주 현실적이어서 놀랐습니다. 그렇죠. 흔히들 요즘 애들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거나 반대로 어설프게 그들의 문화를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네. 저자는 둘 다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체력이나 감정으로 Z세대와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재미있었어요. 맞아요. 스키나 번지점프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로 경쟁하려 들지 말고 술자리에서 막 울면서 진심을 토로하는 식의 감정적인 소통 방식도 피하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조언이죠. 그렇다면 기성세대가 Z세대와 함께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성, 지성 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이성과 지혜라. 솔직히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이성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저자가 말하는 이성의 첫 번째 원칙은 의외로 간당합니다.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는 것. 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나 순발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친했던 사람이라도 지금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대응 대신에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을 지키는 능력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지혜는 뭔가요? 나이 들면 지혜로워진다는 말처럼 막연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저자가 제시하는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모델이 아주 명쾌합니다. 오, 피라미드요? 네, Z세대는 특정 분야의 데이터나 정보를 습득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지식 면에서도 뛰어날 수 있고요. 맞아요. 하지만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지혜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지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들을 연결하고 통합하고 거기서 본질적인 원칙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죠. 이건 깊은 성찰과 오랜 시간의 경험이 축적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월을 살아온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무기이자 Z세대와 협력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Z세대의 빠른 정보력과 기성세대의 깊이 있는 지혜가 만날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무조건 경쟁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요? 맞아요. 저자는 Z세대와 겨루는 법을 말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그들과 함께 가는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세대가 갖춰야 할 것이 바로 경험과 성찰에서 우러나온 이성과 지혜라는 거죠. 듣는 분들께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분을 이기는 생각이라는 자료를 통해 30살의 솔직한 고백에서 시작해서 나만의 용기를 찾는 법, 그리고 매 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미래를 만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결국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남의 기준이나 속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만의 리듬과 방향으로 내 삶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것이었네요. 이 책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독자 스스로 답을 찾도록 격려합니다. 책 곳곳에 당신은 이미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그래서인지 이 책을 덮고 나면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진 오늘의 나를 발견하는 데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자는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심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10년 후의 자신을 위해 오늘 단 하나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씨앗을 심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사소한 행동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또 다른 평행 우주를 여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